네, 일단 뭐 전체적인 뭐 경향이나 뭐 난이도 정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이제 기출문제에서 다뤄졌던 내용들 이런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거고요. 계속 출제가 좀 빈출, 그러니까 빈번하게 좀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기출문제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면 좀 이제 득점하는데 용이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의 경우도 이번에 난이도는 한두 문제를 빼고서는 다 이제 일반적인 선택지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좀 학습량이 좀 충분한 이런 경우에는 좀 많이 봤던 선택지들 뭐 그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됐다라는 느낌으로 좀 쉽게 풀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동안의 출제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 좀 난이도를 높이겠다고 사용된 문항이 이제 그 계산 문제가 출제됐어요. 경제 파트에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있었던 그 2원 1차 연립 방정식 있죠? 뭐 그거를 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방정식을 좀 풀 수 없으면 이거는 이제 계산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 x하고 y 함수에서 이제 pq 함수로 바꾸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 면적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이제 그 수학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요구되는 이런 것이고, 이건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2원 1차 연립 방정식을 계산을 해서 좀 그 체크하는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은 좀 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정도? 그 정도는 이런 계산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연습을 해보고 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네, 앉으시고. 네, 일단 자리를 잡고 하겠습니다. 밖에 지금 비가 오고 있나요? 지금 비는 그쳤나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전체적인 얘기는 이 정도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하고요. 각 뭐 개별적인 문제 하나씩 좀 보면서 뭐 어떤 내용이었나, 어떻게 좀 정리하면 되나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를 좀 먼저 보시면, 이 문제는 일단 우리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을 구별하면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암기적 요소가 강해요. 그래서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 그 다음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을 구분하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일단은 갑국을 먼저 보시면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는 저 뒤에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일단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을국의 경우는 기가 수반으로 있는 내각의 의회 불신임, 그러니까 내각 불신임 제도가 있는 그런 제도가 되죠. 이거는 우리가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어려움한데요. 이거는 좀 쉽게 구분이 됐어야 한다. 그리고 A는 대통령이고 B는 우리가 수상이나 총리 정도가 되는 뭐 이런 관계가 된다. 이 정도를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1번에 보시면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우리가 대통령은 국가 원수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반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두 가지 지위를 다 갖는 것이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고요. 수상이나 총리는 행정부 수반이기만 하고요. 국가 원수는 뭐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는 왕이 국가 원수 역할을 담당하는 이런 경우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좀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그렇게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법률안 거부권 나왔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상이나 총리는 없습니다. 없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리게 되는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국의회 의원과 내각이 강요를 겸할 수 있는 것은 권력 융합을 하는 의원 내각제 특징이 되겠고요. 4번에 보시면 권력 분립형은 대통령제, 권력 융합형은 의원 내각제다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리게 만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좀 뭐 암기적 요소로 잘 정리만 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보시면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발문을 보셨을 때 여러분이 이거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비교하는 문제다 라고 판단하시고 제시문을 구분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가는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힘으로 주도하는 사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행사하는 현실주의 관점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보시고, 나에서는 어떤 보편적인 선이나 이런 국제적 규범에 의해서 국제사회가 규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상주의 관점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에 보시면 무역과 경제적 상호 의존이 전쟁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본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이상주의 관점이잖아요. 그죠? 또 협력을 통해서 또 평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이상주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 연결된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게 본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현실주의 관점에 해당하죠. 근데 2번은 요거 좀 질문도 많이 나오시고요. 요거 이해할 때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현실주의 관점이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본다면 이상주의 관점은 국제사회에 정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상주의든 현실주의든 국제사회 정부가 없다고 보는 건 이건 누가 봐도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정부는 없잖아요. 그죠? 국제사회. 유엔이 국제기구긴 하지만 정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세요. 무정부 상태라는 말은 정부가 있다 없다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혼란한 상태다. 그러니까 정부가 없는, 질서가 없는 그런 체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비유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정부가 있느냐 없느냐로 이해하게 되면 이거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정부 상태로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주의 관점에 해당하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무질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작동하다고 본다. 이성과 윤리에 의해서 국제사회가 협의될 수 있고 타협이 될 수 있다. 이상주의 관점입니다. 힘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서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상주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만 좀 구분하면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역시 1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제도의 취지, 우리가 이거 기탁금 한번 언급은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할 때는 기탁금을 내야 돼요. 3억 원을 내게 됩니다. 예전에 5억 원이었어요. 5억 원인데 3억 원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좀 소개할게요. 5억 원을 내놓고 뭐냐면 일정 득표를 얻지 못하면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해요. 근데 어느 정도 득표를 하게 되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취지는 뭐냐면, 대통령 선거는 전 국민이 다 보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뭐 대중성 있는 거, 스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출마만 하고 얼굴만 알리고 뭐 표는 얼마 못 받았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 20-30명 나올걸요, 아마? 40-50명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무질서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득표가 좀 보장된 그런 사람들만 출마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낸 취지인데 5억은 너무 좀 비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경제적으로 좀 부족해서 기탁금이 없어서 후보를 못 나오게 되는 사람이면 어떡하냐. 그래서 5억 원에서 낮추자 해서 3억 원으로 내려져 있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후보자의 이제 출마를 지원하기 위해서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췄다. 어쨌든 기탁금 제도 자체는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런 정도까지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기탁금 제도는 이제 두 가지 용도로 출제가 돼요. 이 문제처럼 취지,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한다. 그리고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내려가면서 발생한 취지, 그것도 이제 이 기탁금 제도의 출제 포인트예요. 딱 두 가지로만 출제되는 게 기탁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뭐 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실까요? 4번 문제를 보시면 법치주의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죠? 법치주의. 그러면 많이 풀어보셨죠? 법치주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요? 형식적 법치주의, 그 다음에 실질적 법치주의, 이런 것이 있고, 합법성만 강조하면 뭐예요? 이게 형식적 법치주의고,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같이 강조한다. 그러니까 실질적 법치주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합법성이다. 이게 요즘에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공통점을 많이 좀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요. 1번에 보시면 법에 의한 지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합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뭐라고 해요? 이거는 법의 지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이 지배하는 것이고,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거는 법을 수단으로 한 지배잖아요. 지배자는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가 법을 이용해서 통치하고 있다. 이러면 이건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보고요. 법 자체의 법에 의한 지배다. 이러면 실질적 법치주의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선택지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잘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정당성을 강조하는 건 실질적 법치주의죠. 그 다음에 악법도 법이다. 이거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으면 지켜라. 법의 내용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는 형식적 법치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번이 잘못 연결됐고요. 그 다음에 합법성을 중시하는 것은 두 가지의 공통점에 해당합니다. 법치잖아요, 둘 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선택, 이거는 지금 다 나온 거예요. 뭐냐면 법에 의한 지배냐, 법의 지배냐, 요거 구분하는 거 나오고, 합법성을 강조하느냐, 정당성을 강조하느냐, 요거 나오고요. 공통점은 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거 나오고, 악법도 법이다. 굉장히 오랫동안 출제돼 왔던 이 명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 보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4번까지 이렇게 대충 봤는데, 선택지가 그동안 출제됐던 선택지예요. 다 선택했던 거, 새로운 선택지가 새로 개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좀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는 이제 사회계약론자와 관련된 이런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제시문을 보고서 누군지, 홉스, 로크, 루소 중에 누군지를 체크해서 특징을 잡아주는 그런 문제 패턴이에요. 일단 우리가 보세요. 외적인 침입과 사람 상호간의 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래야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지상의 산물을 스스로 먹여 살리며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공통된 권력을 설립하는 유일한 방도는, 이 다 문장이네요. 그죠? 여기서 끊읍시다. 여기서 일단 요 첫 번째 구를 보시면서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죠? 이거는 홉스다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침입, 그 다음에 여기서는 침해, 이런 것으로부터 사람을 방어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규정한 홉스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보고서 이게 홉스고, 결국 이 필요성 때문에 국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권력은 한 사람에게 다 집중해주고 그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 문제는 최근에 이 경향을 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사회계약론 문제가 쉽게 나면요. 그러니까 사회계약론 문제의 특징은 제시문의 난이도예요. 근데 예전에 제시문은 이제 홉스하면은 이제 전부 양도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군주 주권론, 그 다음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이런 단어가 제시문에 들어가면 쉽잖아요. 그럼 홉스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런 핵심어를 안 넣어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 경향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핵심어 없이.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단어를 놓치게 되면 이게 홉스다라는 것을 뒤에서 찾기는 힘들어요.
그죠? 뒤에 이거 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권력과 인물 한 인물 부여한다. 여기서도 뭐 한 인물에 부여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군주주권론이다라는 것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그게 군주주권론과 연결시키긴 좀 쉽지 않은 파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단어로 좀 구분이 됐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홉스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국가 성립의 동기라고 본다. 이게 좀 답이 돼야 되는 이런 내용이죠. 일단 홉스는 국가를 결국 왜 만들자고 하는 거죠? 네, 살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생명권을 유지하고 안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국가를 만들게 하였다. 이번에 보시면 일반의지에 기초해서 국가를 운영한다. 누구죠? 이거는 루소죠. 그래서 일반의지 단어 나왔고, 개인의 자연권은 국가 성립으로 인해서 부여된다고 강조한다. 이건요. 이건 누구예요? 이거는 아무도 아닙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는 사회강론주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파트에 해당해요. 이거는 잘 보세요. 자연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 상태, 그러니까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죠. 그때 존재하는 법이 자연법이잖아요. 국가 없는 상태에서 이 자연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리가 자연권이에요. 그죠? 그럼 이 자연법은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누가 만들었다 믿었냐면 신이 만든 법이 자연법이다. 국가가 없을 때는. 그래서 이 자연법에서 부여된 권리가 자연권이니까 결국 자연권은 누가 우리한테 부여한 거예요? 신이 부여한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천부인권서라고 자연권서, 이거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개인의 자연권은 국가 성립으로 인해서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전에 이미 보장되고 있었던 권리예요. 그죠? 그래서 국가 성립으로 인해서 권리 이제 부여된다. 이렇게 되면 이건 실정권 사상이에요. 실정권. 실정법에 의해서 부여되는 권리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연권은 자연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리가 되기 때문에 국가와 무관하게 부여받게 되는 권리가 되고, 국가 성립으로 해서 부여되는 권리는 실정법에 의해서 부여되는 실정권이다.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나눠서 분리해야 된다. 이권 분립론이죠. 누구예요? 이거는 로크가 되는 겁니다. 로크.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루소 나왔고 로크 나왔고 홉스 있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최근 경향을 좀 따랐다.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의 난이도를 좀 높이려고 했어요. 근데 단어가 이제 다 쉽게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실까요? 6번 문제의 경우도 이것도 이제 헌법 개정 절차 이것도 사실 암기잖아요. 그죠? 암기.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거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게 있는지 좀 읊어봅시다. 일단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제는 2개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예, 대통령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국회가 하려면 국회 제적위원회 얼마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며칠 이상 이걸 공고해야 되죠? 20일 이상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통과해야 돼요. 그랬을 때 국회의 의결 종족수는 제적위원회 얼마예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30일, 의결을 통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진행이 돼야 합니다. 국민투표 의결 종족수는 여기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수의 과반수가 투표를 하고 투표권자의 과반수가 찬성을 했을 때 국민투표가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좀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여기는 국회의원 총수는 299명이래요. 선거권자는 총 3천만 명이래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는 발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때 161명이 발의했어요. 그러면 299명의 과반수가 찬성한 게 맞죠. 과반수면 150명만 넘어도 지금 되는 거죠. 이 경우는. 그래서 161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개정안을 25일 동안 공고를 했대요. 20일 이상 공고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5일 공고한 것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국회의원의 213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의결 종족수는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이죠. 그럼 299명에 300명으로 보면 결국에는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돼요. 213명이나 찬성했기 때문에 의결이 된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투표에서는 2,500만 명이 투표했대요. 3천만 명 중에서 2,500만 명이 투표했으니까 과반수 넘었죠. 그리고 투표권자의 과반수면 2,500만 중에 1,100만 명이 찬성했대요. 그러면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정된 게 아니라 부결되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real이 틀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으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좀 쉽게 나왔어요. 그죠? 요게 우리가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1번에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이거는 뭐예요? 이건 정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맞고요. 2번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게 한 행위다. 그럼 뭐예요? 이건 긴급 피난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죠? 위법성 조각 사유 맞고요. 법정 절차에서 청구권을 보존받기 불가능한 경우에 이런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이러면 자구 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례로 준 게 아니고요. 그대로 개념으로 줘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례 때문에 힘들었는데 개념으로 주면 쉽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 이거는 책임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좀 쉽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7번은 이제 범죄 성립 요건 중에서 좀 쉽게 출제된 이런 문제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갑은 을에게 2억 원을 빌려갔지만 약정일이 약정일에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을이 소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채권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갑과 을 중에서 을이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가 되죠. 그럼 이 소송에서 원고는 채권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을이 원고가 되고 그 다음 피고는 갑이 되는 이런 소송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1번 이제 맞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여기서 소장을 제기했을 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럼 재판 열면 돼요. 열어서 재판장에 가서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2번은 여기서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가 아니라 판결을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두 답변을 받고 그걸 진행해서 그걸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리게 되는 이런 내용이고요. 3번에 을은 증거 제출 절차에서 차용증이나 내용증명 우편을 유용한 증거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요거 우리가 좀 많이 했었던 거죠. 우리가 금전 대차 관계에 대한 민사 소송입니다. 여기서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상황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두 사람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입증 가장 물증은 자료가 뭐예요? 두 사람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했다. 이거는 차용증서, 계약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채권자가 채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했었다. 라는 것은 내용증명서로 입증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요거를 입증해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용증서하고 내용증명서가 민사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세밀하게 나와요. 차용증서가 입증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내용증명서가 입증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까지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것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차용증서가 입증해 주는 것은 뭐냐면 두 사람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고요. 내용증명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갚으라고 얘기한 적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채권을 행사했었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라는 사실까지 확인되면 이제 원고 승소 판결이 나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3번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4번에 A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갑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가 가압류 효과 많이 나와요. 이거는 좀 별표하시고, 이거는 요즘에 시험만 봤다 하면 가압류 계속 나옵니다. 가압류 효과는 이거는 이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신청하는 게 가압류고요. 가압류가 걸리게 되면 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이지만 이건 처분할 수 없게 되는, 처분권이 제한되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압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가압류 출제 포인트 다 정리합시다. 가압류 내용 뭔지 아셔야 돼요. 처분권이 제한된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압류를 신청해서 가압류가 설정이 되면 등기부등본 어느 페이지에 기재돼요? 이거는 갑구에 기재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건물 소유권자의 처분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기재되는 갑구에 기재가 된다.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를 걸어놓게 되면 이제 상대방에게 정식 소송의 시작을 착수했음을 알리는 계기가 돼요. 그러면 채무를 그냥 이끌어내는, 이제 채무 이행을 이끌어내는 그런 효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가압류의 출제 포인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출제 포인트가 좀 많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3개 정도, 이거는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시면 FTA 나왔습니다. FTA는 조약입니다. 조약.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 우리가 협정 동그라미 치시고요. 협정 또는 의정서, 협약 이렇게 끝나는 거 다 조약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FTA 자유무역 협정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이제 그 조약이죠. 그러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약뿐만 아니라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국제법은 모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내법이라고 하면 헌법 법률 명령 중에서 뭐 해당하죠? 저는 법률적 효력이라는 것이 사실 더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걸 잘 알아놓으시고요. 국제관습법 중 하나다 조약이라고요. 2번 틀렸습니다. 우리가 국제관습법의 종류 4가지 좀 알아놓으세요. 3가지죠. 뭐죠? 내정 불간서, 그 다음에 이제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국제관습법은 우리가 그렇게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회 동의를 요하는 국제법상 조약이다. 여기 보세요. 이거 좀 별표해 놓으시고요. 이게 모든 조약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니죠. 근데 이제 조약의 내용에 따라서 경제적인 이해가 들어있는 내용이라든가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약은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FTA는 뭐예요?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는 조약이다 라는 것이 출제됐습니다. 요게. 그럼 조약에 따라서 국회 동의를, 그러니까 문제에서 해보세요. 수능엔 이런 문제 없어요. 근데 조약을 제시를 해주고, 뭐냐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약인지 받지 않아도 되는 조약인지를 구분하는 거는 공무원 시험에서만 출제가 돼요. 이거는. 예전에 우호통상 항해 조약 있죠? 이게 출제됐어요. 국가직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랑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는 선택지가 들어가져서 맞는 답으로 구성이 됐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것도 자유무역 협정 이렇게 되면 경제적 이해관계랑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한 이런 문제예요. 요거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 선택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요거는 좀 별표를 해 놓으시고 경제적 이해관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요거 좀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좀 출제를 한다면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사실 더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거는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런 조약이다. 이런 경우는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하는데 사실 그런 사례는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런 사례는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조약, 이걸로 좀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호통상 항해 조약,
이런 것만 체크해 놓으시고, 우호통상항해조약, 그 다음에 자유무역협정 FTA 이런 것들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포함됐다는 것을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이렇게 좀 체크할 수 있으면 돼요. 사실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약은 우리가 유명한 조약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미 행정협정, 소파 있죠. 거기는 이제 이 조약은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이런 거를 조약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권을 제약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주권을 제약한 내용이 포함된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국회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한미행정협정은 국회 동의 없이 비준됐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있는 조약이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건 좀 출제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로 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체결 비준권은 대통령이 있고 동의권이 국회에게 있죠.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체결권은 대통령이 있고 비준권은 국회에게 있다. 이러면 틀리죠. 비준권도 대통령이 있고요. 비준 동의권이 국회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별표하시고요. 요즘에 이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절차. 이거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케이스에는 부당해고 사례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거는 부당해고 사례가 들어있죠. 부당노동행위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이 케이스에서는 제시문을 보고 이 사례가 부당해고에도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이 제시문 분석의 핵심이에요. 이게 일단은 봅시다.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제 쟁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서 이제 불이익한 조치를 주게 됐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는 아니군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서 해고를 했어요. 그러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뭐라고 해요? 이거는 단결권에 해당하죠. 근데 단결권을 침해한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가 일단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했어요. 그럼 해고 요건 중에서 우리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부당해고이기도 하고 부당노동행위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1번에 D회사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단체 교섭권이 아니라 단체 행동권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 단결권의 개념 이걸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 A 근로자는 D회사에 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우리가 해고된 날로부터 3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이제 구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부터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2번 2포인트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 A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가입한 이후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하고 부당해고이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되고 4번에 해고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근로자이므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요거 좀 별표하세요. 사실은 이게 이제 최근에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진 않았지만 이 포인트가 답이 돼서 문제가 되면 정답률 떨어집니다. 이거는 잘 보세요. 우리가 부당해고랑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절차는 행정적 구제 절차는 거의 흡사하게 가요. 지방노동위원회 갔다가 안 되면 중앙노동위원회 갔다가 안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이게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지방노동위원회 처음에 구제를 신청할 당시에 근로자만 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도 같이 할 수 있는지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부당해고는 해고된 근로자가 일단 구제를 신청하죠. 노동조합이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부당해고라고 하면 이거는 해고된 근로자만 구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부당노동행위라면
피해 근로자랑 노동조합도 할 수 있다는 게 요즘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는 좀 아쉽게 그게 답이 안 되게 건너갔지만 어쨌든 그 포인트가 나오긴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부당 해고이기도 하고 부당 노동행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을 좀 별표하시고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요즘에 되고 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10번 내용까지 그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좀 보시면 이제 사회 문화 파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사회는 그를 구성하는 개인의 속성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실체다. 우리가 요거는 이제 사회 명목론이냐 사회 실제론이냐 이거잖아요. 그죠? 사회가 독립된 실체다라고 인정하는 건 뭐예요? 사회 실제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사회 실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으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1번에 개인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다 하게 되면 이건 미시적 관점이에요? 거시적 관점이에요? 이건 미시적 관점이죠. 미시적 관점은 사회 명목론과 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미시적 관점의 특징, 거시적 관점의 특징이 명목론과 실제론에서도 계속 출제가 돼요. 그래서 명목론은 미시적 관점과 연결시키면 되고요. 실제로는 거시적 관점의 특징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2번에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그 이상이다. 플러스 알파가 존재한다. 이것은 개인을 초월한 뭔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입장이 맞습니다. 3번의 명목론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을 연구한다. 이것도 이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이제 일탈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사실 이제 세 가지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일단 보세요. 일탈에 대한 이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연구하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기능론적 관점 중에 뭘 배웠어요, 우리가? 아노미론 배웠죠. 근데 갈등론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갈등론으로 풀면 되고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낙인이론이랑 차별적 교제론. 해서 아노미, 낙인이론, 차별적 교제론 이것만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제 다 일탈은 다 해결됩니다. 근데 갑의 경우를 좀 보시면 목표가 주어졌지만 수단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다. 이거죠. 목표와 수단의 괴리의 상태를 아노미로 규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는 머튼입니다. 머튼. 그래서 머튼의 아노미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을의 경우는 이제 사회가 급격히 변동하면서 규범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혼란해서 발생하는 무규범 상태 혼란 체크하고요. 무규범 상태 혼란을 아노미로 규정하고 이 경우에 일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거는 듀르켐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갑은 머튼의 아노미론이고요. 그 다음 을은 듀르켐의 아노미론이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 잘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은 모두 아노미 이론의 입장에서 일탈을 설명하고 있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부정적 자아 개념을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 건 뭐예요? 부정적 자아가 형성돼서 그것 때문에 일탈이 또 발생한다. 이건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낙인 이론도 이제 요거는 조금 어려움이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낙인에 의해서 이제 일탈이 발생한다. 낙인 이론에서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선택지가. 근데 그 부정적 낙인의 결과 부정적 자아 형성이 결국에는 일탈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 뒷부분이 강조된 선택지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낙인 이론이다라는 것도 요 두 포인트, 낙인은 두 포인트 잡으세요. 부정적 낙인이, 그러니까 일탈의 원인을 뭐라고 규정하느냐? 부정적 낙인. 그 다음에 자아의 어떤 부정적 형성. 이 두 가지가 일탈의 원인이라고 보는 사람이 낙인 이론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일탈 행동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학습된다. 이건 뭐예요? 3번에 이거는 차별적 교제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일탈의 원인이다. 이건 그냥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보시면 마르크스와 베보의 사회 불평등 현상. 마르크스는 계급론, 그 다음에 베보는 계층 이론을 주장한 거죠. 이 중에서 이론론으로 사회 계층 현상을 설명한 사람 누구죠? 마르크스. 그래서 경제적 기준 하나만 갖고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다원론으로 한 것은 이제 베보.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준 세 가지가 다 작용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 1번에 단일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마르크스는 그 다음에 베보는 복수의 기준으로 분류한다. 이론론, 다원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위불일치 현상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이거는 계층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지위불일치, 계층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위불일치. 세 가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제 계층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층 간의 대립적 관계를 강조하는 건 마르크스고요. 4번에 이분법적인 분류가 어려운 사회계층은 마르크스보다 베보에서 더 잘 설명된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근대 초창기 사회구조를 설명할 때는 마르크스가 유리하고요. 현대 사회를 설명할 때는 베보가 유리한 이런 상황이다. 예,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제3세기의 근대화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걸 발문에서 보셨을 때 이거는 종속이론이냐 근대화론이냐 요거를 비교하는 문제다라는 것이 떠오르면 돼요. 갑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죠? 서구 선진국에서 착취를 당해왔기 때문에 착취 구조가 없어져야 한다. 이거는 종속이론에 해당하는 이런 입장이고요. 선진 사회 기술을 그대로 수용해야 발전할 수 있다. 이건 근대화 이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근대화를 곧 서구화로 보는 것은 근대화론에 해당하죠. 1번은 갑이 아니라 을과 연결됐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요 표현이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잘 보세요. 근대화론이랑 종속이론에 대해서 요즘에 가장 핫한 선택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3세계 개발도상국 있죠.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거는 이제 근대화론자들은 뭐냐면 얘 낡아 빠진 전통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종속이론가들은 뭐냐면 이 제국주의 국가의 착취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개발도상국의 저발전의 요인을 내부에서 찾는 건 어떤 관점이에요? 이게 근대화론이죠. 이 저발전 국가의 낡아 빠진 전통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내부적 요인이죠. 근대화론자들이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외부적 요인에서 찾는다 하면은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주변의 다른 강대국들이 착취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종속이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저발전의 요인을 내부에서 찾는다 이러면 근대화론, 외부에서 찾는다 종속이론. 여기 요즘에 계속 핫한 선택지에 가장. 근데 지금 여기 2번이 약간 이제 그런 걸 직접 하진 않았지만 약간 좀 스쳐 지나간 이런 이제 선택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을의 관점은 사회 변동에 있어서 진화론적, 단선론적 사고를 전제하게 된다. 근대화론은 진화론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3번이 맞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3세기 국가 역사적 문화적 요소를 중시한다. 이거는 종속이론이죠. 을은 무시하는 게 문제예요. 근대화론자들은요, 전통은 다 버리래요. 다 버리고 서구 문물을 이식하면 그게 발전이다. 굉장히 좀 오만스러운 이런 태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보세요. 요거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뭐 자료도 없고 그냥 암기해서 푸시는 거예요. 기억에 보시면 이제 연구 결과의 객관화, 일반화에 적합하다. 이건 뭐죠? 양적 연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니은에 보시면 성찰적 접근을 통한 사회현상의 이면 파악에 적합하다. 이건 질적 연구의 특징이고요. 주관적 동기에 대한 해석적 맥락적 이해가 더 적합하다. 질적 연구의 특징이고, 개별 사례 특성 설명에 적합하다. 이것도 질적 연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법칙 정립적이고 가설 검증에 적합하다. 이러면 양적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제대로 연결된 것은 기억, 디귿, 리을이 됩니다. 정답 3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쉽게 이렇게 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의 문제 패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것처럼 이 방법상의 일반적 특징을 그대로 그냥 구분만 하면 되는 문제 이렇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양적 경우나 질적 경우가 실제로 진행되는 사례를 설명해요. 그 과정을 분석하는 문제.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사회문화 파트가 됩니다. 예, 경제 파트 보겠습니다. 예, 16번은 일단 우리가 경제 안정화 정책인데요. 보세요. A국은 종합소득세를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늘렸어요. 일단 재정정책이에요, 금융정책이에요? 우리가 재정정책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재정정책 보세요. 재정하고 금융정책 구분하세요. 재정정책의 주체는 정부예요. 금융정책의 주체는 중앙은행입니다. 수단 아셔야 돼요. 세입과 세출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거. 정부가 세입과 세출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건 재정정책이고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게 금융정책에 해당해요. 그럼 여기서는 소득세를 인하했다, 세입을 줄였다 이런 얘기고, 정부 지출을 늘렸다, 세출을 늘렸잖아요. 그죠? 이거는 세입과 세출을 같이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에 해당하고요. 확장재정인가요? 긴축재정인가요? 이거는 정부 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확장재정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확장재정은 과열 시 운영하는 거예요? 침체 시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는 침체 시 운영하는 거죠. 침체 시에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게 확장재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B국은 국공채를 매입을 하고, 국공채를 매입하면 시중통화량이 늘어요, 줄어요? 이거는 늘어납니다. 늘어나고요. 지급준비를 인하해도 통화량은 늘어나요. 그러면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니까 확장금융이에요, 긴축금융이에요? 확장금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모두 공통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예,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제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1번에서는 긴축재정이 아니라 확장재정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도 통화량은 늘리는 것이니까 긴축통화가 아니라 확장통화라 해서 틀렸고요.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경제 문제 치고는 이제 직접세, 간접세는 사실 우리가 암기 문제잖아요. 이것도 경제 안정화 정책도 암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떤 분석할 필요 없이 그냥 개념만 갖고 접근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17번 문제 봅시다. 요거는 우리가 유형 분석 강의에서도 제가 좀 많이 연습을 해드렸고요. 여기 이제 수입 관련된 것이 총수입, 한계수입, 평균수입 개념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총비용, 평균비용, 한계비용 이렇게 해서 이 개념을 좀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수입에 관련된 항목은 총수입이 나왔어요. 총수입이 나오면 쉬운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되고, 평균비용이 나왔다. 이제 평균비용이나 한계비용이 나오면 좀 어려워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기업의 생산량에 따른 총수익과 평균비용을 나타냈다. 그러면 자료를 뭘 구해놓고 시작해야 되냐면 이윤 극대화 지점을 찾아놓고 문제 푸는 거예요. 이윤 극대화. 그러면 이윤 공식은 총수입에서 뭘 뺀 거예요? 총비용을 뺀 게 이윤이죠. 그러면 총비용을 구해야 돼요. 총비용을 구하는 게 편합니다. 이런 문제는. 총비용은 어떻게 구하죠? 평균 비용에다가 생산량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곱하면 5가 되고, 곱하면 12가 되고, 21, 32, 45, 6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게 이윤이니까 이윤을 구해놓고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8에서 5를 빼니까 3이고요. 16에서 12 빼니까 4, 여기는 3. 그 다음에 여기는 0, 여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죠. 그럼 이윤 극대화 지점은 2개일 때 이윤이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체크해 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됐어요? 이거는 요즘에 시험만 봤다 하면 나옵니다. 아마 다음 달에 지방직 볼 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좀 잘 연습해 주세요. 이거는.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나서 XG의 가격은 하락한다. 총수입이 계속 8씩 늘고 있죠. 그러면 이 재화 하나당 8달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기업의 입장에서 총수입의 증가분은 하나 팔 때마다 증가하는 그게 가격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계속 8씩 늘어났기 때문에 총수입이 다 8달러에 팔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생산량이 5개일 때 이윤 극대화다. 2개였잖아요. 틀렸습니다. 모든 생산량에서 이윤 항상 양의 값이다. 쭉 보면 여기 음의 값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게 답이에요. 4번에. 우리가 생산량이 한 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되는 생산 비용을 뭐라고 배웠어, 우리가? 이걸 우리가 한계 비용이라 배웠잖아요. 한계 비용. 그러면 한계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평균 비용을 준 상태에서 한계 비용을 물어보면은 바로 못 가요. 평균 비용에서 총 비용을 구해놓고 총 비용에서 가야 되는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총 비용의 증가분은 여기서 5.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9, 얼마죠? 그 다음에 11, 13, 그 다음에 15 이렇게 가죠. 그러면 생산량을 한 단위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되는 생산 비용은 점점 증가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유형분석 강의에서요. 총 수입을 준 상태에서 평균 비용 구하는 거, 한 개 수익 구하는 거, 평균 수익 구하는 거 연습했고요. 총 비용이 주어진 상태에서 평균 비용, 한 개 비용 구하는 거 연습했단 말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그 포인트가 그게 답이 되는 문제잖아요. 다른 거는 다 그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결국 이게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답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됐어요? 요거 요즘에 시험만 보면 나와요. 올해도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항상 예측이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잘 하셔야 돼요. 또 나옵니다. 이거 올해. 예, 그 다음에 18번. 18번 이거 맞으셨어요? 이거는 예. 해설할까요 말까요? 이거는 일단 간단하게 해설은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요거는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그래프를 수요 곡선이랑 공급 곡선을 그리셔야 돼요. 그리셔야 되는데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령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우리가 수요 함수가 Q는 200-OP죠. P는 가격이고 Q는 생산량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직선이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찍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어느 점을 찍어야 되느냐 하면은 Q가 0일 때, Q가 0으로, 그러니까 수요 곡선에서요. Q를 0으로 넣어봐요. 그러면 P가 얼마가 돼야 되죠? 40이 되죠. 40이 되면은 Q가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Q 0일 때 여기가 40일 때 이 점을 일단 지나야 됩니다.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되고요. 이 점이 어디가 찍혀야 되느냐 하면은 P를 0으로 넣어봐요. 그러면 Q가 얼마가 나와요? P가 0이면 이제 Q는 바로 200에 떠버리죠. 그러면 200이 됩니다. 이거 너무 높게 잡았네요. 여기 이제 40 이렇게 잡고 여기가 한 200 이렇게 잡아서 이 직선이 수요 곡선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공급 곡선도 좀 찾아주면 되는데요. 공급 곡선의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 Q를 제로로 놓고 봅시다. Q가 제로면 P가 얼마죠? Q가 20이죠. 20. 그러면 이 점을 지나야 합니다. 20. 이거는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리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균형 가격하고 이게 균형 거래량을 찾아야 되는데요. 요 점을 구하면 끝이 납니다. 요 점을 구하면 이 점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그냥 설명할게요. 근데 이건 2원 1차 연립방 정식인데 여기서는 200-OP, Q는 여기에서 -100 플러스 OP죠. 이렇게 좌변 있고 우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똑같으니까 뺍시다. 좌변은 좌변끼리 빼요. Q에서 Q 빼면 0이죠. 그죠? 이렇게 되고 200에서 100을 빼면 300이 되죠. 그 다음 -OP에서 -OP 하면 -10P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와지면 P 값은 이제 30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냥 할게요, 설명은. 30을 하면은 여기다 30을 넣어봐요, P에다가. 그러면 30을 넣으면 150이 되고, 여기서 200에서 150을 빼면 Q는 50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Q 값이 여기가 50이 되고, 여기가 30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소비자잉여는 요 면적이고요. 요 면적. 그리고 요 면적은 10 곱하기 50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럼 250 나오고요. 여기도 10 곱하기 50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250 나와요. 그래서 둘 다 250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중학교 수학에서 이온일체 연립방정식을 팔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게 된다. 그럼 푸시고, 안 된다. 그럼 찍으세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문제 풀려고 우리가 중학교 수학을 다 뒤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그냥 내 운을 믿고 한번 좀 찍어본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1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19번 문제는 이제 실업 통계와 관련된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15세 이상 인구가 지금 1000만 명으로 동일하대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를 다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동그라미를 두 개를 그려놓고 합시다. 2010년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서 2015년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고 이 전체 동그라미 크기는 1000만 명이에요. 둘 다 1000만 명이죠.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2010년도에 50%래요. 그럼 여기서 경제활동 인구는 얘네가 몇 명이에요? 500명이죠. 그죠? 여기 전체 경제활동 인구 500명입니다. 500명. 그럼 500명 중에서 5%가 실업자래요. 그죠? 그러면 500명 중에 5%는 몇 명이에요? 25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500 곱하기 0.05 하세요. 그렇게 하면 25명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25명이면 여기는 475명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전체가 합쳐서 1000명이니까 여기 500명 되겠죠. 이렇게 5천만 명이죠. 그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40%래요. 그러면 여기가 400만 명이에요. 그죠? 위에 있는 얘네들이. 그 중에 4%가 실업자래요. 400만 명 중에 4% 하면은 16만 명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384만 명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600만 명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실업자에 차는 비중하고 나머지 다 채워나가면 되는. 이 숫자가 다 3개씩 다 차게 되면 다 푼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 맞춰서 체크하면 됩니다. 고용률이 상승하였다. 이렇게 되면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이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잖아요. 전체 1000만 명 중에서 475만 명, 384만 명이니까 이거 취업자 수가 줄었잖아요. 그죠? 그럼 고용률은 하락한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리게 됐고요. 2010년에 비해서 15년에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 25만 명이었는데 16만 명이 됐으니까 실업자 수 감소했습니다. 10년에 비해서 2015년에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475에서 384가 됐으니까 감소한 게 맞고요. 그 다음 10년에 비해서 15년은 비경제활동 인구 감소했다. 50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늘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틀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두 숫자를 통해서 여기 세 가지를 다 채울 수 있으면 되는 이런 문제 출제 방식이에요. 자, 요거는 일단 여러분이 공식이 완벽해야 돼요. 공식이 이 그림상에서 실업률은 요 전체에서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요 사람의 비중이다. 그럼 여기에서 500만 명이면 그 중에 5%면 25만 명이다. 그래서 이거 구해놓으면 나머지 구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다 1000만 명이고 위에 게 500만이면 밑에 거 500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채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공식이 완벽해야 한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여기서 숫자, 이게 산수 계산 하셔야 돼요. 계산이 좀 돼야 돼요. 비율 계산. 500만 명 중에 4%면 몇 명이냐, 이 계산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다 채워서 이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는 공식하고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해요.
이거는 좀 개념만 알고 계신 분은 19번 문제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거는 좀 뭐 계속해서 유형 연습을 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20번에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주어진 조건 이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시면 국내에서만 생산되는 엑스제를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A기업이 있대요. 근데 A기업의 국내 판매 가격을 $1 한 유로가 $1 한 유로 각각 환산해서 각국의 통화로 수출 가격을 책정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수출할 때는 가격을 달러로 바꾸치고 일본에 수출할 때는 엔화로 고쳐서 수출한다. 환율에 따라서 그 얘기입니다. 이건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최근 엑스제의 국내 판매 가격은 변동이 없었어요. 근데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엑스제의 미국 시장 가격이 10% 하락했대요. 요거를 보고서 제가 드린 공식이 있어요. 화폐 가치와 화폐 표시 가격은 정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가 된다. 이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로 표시한 가격이 떨어졌다면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달러의 가치는 올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달러의 가치.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통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였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일본 시장에서의 가격은 10% 상승했대요. 그럼 엔화 표시 가격은 상승했어요. 그럼 엔화 가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엔화 가치는 떨어졌다. 이거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엔화는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원화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상승했고요. 원화에 비해서 엔화 가치는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원화를 중심으로 해서 달러의 가치는 오르고 엔화의 가치는 떨어졌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제가 이 환율 문제는 항상 이 상황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 놓고 선택지 해결하는 연습을 계속 매뉴얼로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분석했을 때 이 분석한 결과가 어떤 형태가 돼야 하느냐,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서 편하게 선택지를 보면서 쉽게 갈 수 있는 연습해 두시면 환율 문제는 어려워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항상 정하세요. 환율 문제는 주어진 자료 분석해서 화폐가 나오면 화폐 가치 변동률을 순서로 이렇게 잡으세요. 분석해서 이걸 잡기 위한 기술은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거 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 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한 3가지 정도만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뭐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끝나지 않았어요. 보세요. 그러나 현지 통화로 나타난 수출액의 변화는 모두 5%씩 증가했대요. 그러면 잘 보세요. 미국에서는 달러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가격이 지금 하락했죠. 그죠? 근데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판매 수입은 5% 증가했다고 했죠. 가격이 떨어졌는데 판매 수입이 증가했으면 수요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 가격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엔화 가격은 지금 상승했잖아요. 근데 판매 수입이 증가했대요. 가격이 상승했는데 판매 수입이 증가했다면은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요거. 그래서 가격의 변동과 판매 수입의 변화를 통해서 탄력성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왜 어려우냐면 2가지 포인트가 섞였어요. 환율의 문제하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문제를 지금 섞어놔서 한 문제로 낸 거예요. 그래서 환율 문제도 난이도 있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2가지 어려운 주제를 지금 섞어서 한 번에 내니까 이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지 보세요.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가치는 상승하였다. 달러화에 대해서 엔화의 가치는 하락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이거 보면서 푸는 거예요. 그 다음 미국 시장에서 엑스제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 미국 시장에서는 탄력적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1보다 큰 게 맞는 거죠. 그죠? 이거 우리가 다 분석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읽으면서 풀면 되는 그런 거예요. 미국과 달리 일본에 대한 엑스제 수출량은 증가하였다. 여기서는 보세요.
여기는 미국에서는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수출량이 증가하겠죠. 근데 일본에서는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출량이 감소해야죠. 그래서 일본이 감소하고 미국이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설명됐고요. 그 다음에 XZ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일본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크다. 여기는 일본은 비탄력적이고 미국은 탄력적이니까 미국이 더 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제 20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요게 경제 문제. 결국에는 이제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어요.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법정은 어떻게 대비하실 거예요? 암기입니다. 사회문화도 암기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법정 암기만 잘 돼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제가 설명도 그냥 짧게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경제는 사실 좀 설명이 분석이 길어지고 그리고 이해도 좀 어렵고 이러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이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는 기본 암기해서 15문제는 득점해 놓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변별력은 경제에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경제 사회 점수를 해서 목표를 그러니까 90에서 95점 정도 받으시면 되잖아요. 100점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법과 정치랑 사회문화 암기만 잘 해놓으시면 15개 맞고요. 경제 중에서도 분석이 되는 게 지금 우리가 16번 정도 이번에 이 경제 파트는 16번 정도만 이제 암기고요. 나머지 다 분석이잖아요. 그죠? 분석이고 유형이란 말이죠. 결국에는 이제 경제 유형 문제를 내가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게 이제 내가 고득점으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이 경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돼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매뉴얼들은 지금 다 정리돼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경제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1회독 할 때 문제 안 풀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회독에도 안 풀려요. 3회독에 가서 했을 때 그때 조금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좀 반복되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런 게 이제 경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는 한 번에 완성을 한다 이런 전략 세우지 마세요. 일단은 법과 정치나 사회문화는 한 번 암기해서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문제 득점하시고 5문제에 대해서 내가 경제는 좀 단계적으로 해서 3단계 정도 가서 내가 완성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경제 유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유형이라는 건 이래요. 이걸 주면 이걸 물어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줬을 때 이걸 물으면 내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정리해두고 암기할 게 있으면 암기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격이 떨어졌는데 판매수익 증가했어요. 그럼 탄력적이다. 이거 이해를 하고 암기돼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이해를 해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거의 암기된 정도까지 돼 있어야 이렇게 좀 쉽게 되는 이런 것이고 아까 공식 드린 거 있었죠? 표시가격, 달러 표시가격이 상승했대요. 하락했대요. 그럼 달러 가치가 상승했구나. 엔화 표시가격이 상승했대요. 엔화 가치 떨어졌구나. 이게 공식처럼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거를 만들고 이거 읽으면서 풀 수 있고 분석해서 탄력성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지가 환율 선택지 2개, 탄력성 선택지 2개예요. 그래서 환율하고 탄력성을 섞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이제 파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이제 그래서 결과 좀 잘 나오시고 그리고 이번에 처음 이제 하신 분이 한번 시험 삼아 보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여기 다 가장 전형적으로 특성이 좀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법과 정치, 사회문화 암기다. 경제는 유형이다. 요거를 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감을 잡으셔서 거기 집중적으로 해 나가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됐고요. 어느 정도 이제 이거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좀 난이도가 좀 쉽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1년 정도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 있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서 연습까지 되셨다 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쉬워요. 그러니까 경제에서 좀 많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경제 처음 이 유형을 접하신 분은 이게 안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오지만 단계적으로 계속하게 되면 이제 또 뻔하게 나왔다 이런 생각 하실 정도로 이게 반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추가적으로 다른 질문 있으면 개별적으로 하시고요. 오늘 이제 해설 강의는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